사피엔스와 바이러스의 공생 제 읽었나? 제2장에서 세계사를 뒤바꾼 팬데믹에 대해서 세계사를 거대 문명이 깨어나다. 거대 문명은 자신이 키운 감염병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농경에 계시는 정주라는 것은 이제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이 외에도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농경사회는 특정한 사회기구, 더 직설적으로는 지배기구가 필요했다. 생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관건기구나 관료기구가 필요했으며 그것을 장동하는 종교기구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것들을 떠받친 것이 농경이 만들어낸 잉여 식량이었다. 잉여 식량의 산물인 사회기구가 식량 증산에 기여했고 그것은 더 많은 잉여 식량을 낳았다. 이 같은 선언은 사회기구를 더 견고하고 더 복잡하며 더 거대하게 만들었다. 문명의 발흥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비옥한 초승달 지대인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가 세워졌다. 서력으로 보자면 기원전 3,500년 무렵의 일이다.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어로 강들의 서이라는 의미다. 문명의 요람이 된 이곳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었기에 붙은 이름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땅에서 태어난 문명의 총칭이며 세계 최고의 문명 중의 하나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달이 차고 어지러지는 것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태음력을 채용했고 60진법을 이용한 계산법과 세기 문자를 썼다. 문명을 창조한 민족은 수메르인이라고 하는데 그 교통은 분명하지가 않다. 메소포타미아 땅에 탄생한 문명은 이 땅이 보리와 양의 원산지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약 1만 1천년 전에 이 땅에서 보리를 재배하는 농경이 시작이 되었다. 그것이 문명의 발흥으로 이어졌다. 충족도로 덮인 메소포타미아 땅은 매우 비옥해 보리 수확량 배율 배나 되었다고 한다. 70배나 되었다고 한다. 이 비옥한 땅을 둘러싸고 수메르,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등의 제국들이 흥망을 거듭했다. 길가메시와 전염병의 신 19세기형 아시리아와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하나인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은 이 문명의 땅에 존재했던 전염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사시의 제목은 작품의 주인공이자 수메르의 도시국가 우르크에 실존했던 왕인 길가메시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서사시에는 대홍수보다도 큰 4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로 전염병의 신이 찾아온 것을 들고 있다. 이것은 홍역이나 천년두 같은 급성 감염병이 문명 내에서 주기적으로 유행한 것을 가리키는 건지도 모른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급성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인구를 보유한 문명이었다. 대홍수로 문명이 소멸한 적이 없는 것처럼 급성 감염병도 문명을 완전히 파괴한 적은 없다. 급성 감염병을 보유한 사회는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일정 규모의 인구를 항상적으로 잃게 된다. 그러나 살아남은 이들은 면역력을 갖게 되고 획득한 면역력으로 그 이후의 감염을 피할 수가 있다. 한편 급성 감염병을 보유하지 못한 사회는 일상생활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번 감염병이 사회에 유입될 경우에 그 피해는 감염병을 보유한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문명 주변에 위치한 급성 감염병을 갖지 못한 이들은 바로 그렇기에 건강한 삶과 인구 증가를 향유할 수 있다. 그리고 늘어난 인구의 압력을 받아서 문명의 중심부를 노리게 된다. 그러나 그런 주변부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문명의
중심부 사람과 접촉할 경우에 문명이 보유한 감염병으로 인구동 뒤에 변화가 생길 정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주변부 집단이 새로운 문명 담당자가 되려면 기존의 문명이 보유한 생물학적인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이야기도 남았다. 메소포타미아는 당시부터 삼림 자원이 부족했다. 하지만 마을을 건설하고 싶었던 왕 길가메시는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친구 엔키두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 재앙이 찾아올 것이니 그만두라는 주위의 제지를 뿌리치고서 그들이 도착한 숲에는 훔바바라는 정령이 살고 있었다. 훔바바는 숲을 지키기 위해 길가메시 리엔과 싸우지만은 최후에 엔키두가 칼에 머리가 잘려서 쓰러지고 만다. 잘린 머리는 통과 같은 것에서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네요. 훔바바가 죽임을 당한 뒤에 그저 충만한 것이 산에 가득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숲은 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인간의 것이 되었다. 엔키두를 따라 타타라 마을의 에보시 훔바바를 시시카미로 바꾸면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내용과 꼭 들어맞는다. 황허강과 양쯔강. 극동아시아에서는 기원전 600년 무렵부터 황허강의 범람원에서 농경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벼농사에는 관계 등의 대규모 토목 기술이 필요했다. 임금의 초상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임금은 황허강 범람을 잘 다스린 공로로 왕위에 올랐어 있다. 이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한 왕조가 망한 이후의 일이었다. 황허강 유역과 양쯔강 유역의 인구 비율은 이렇게 문명의 질병 레퍼토리 주혈흡충이라는 기생충의 알이 양쯔강 정하리에 있는 후난성에서 발굴된 1000년도 더 된 옛 위라에서 발견이 되었다. 주혈흡충은 사람과 담수, 고등을 숙주로 하는 기생충으로 감염되면 사망률은 낮지만 쇠약해지거나 발육에 영향을 받게 된다. 중증의 경우에 방광, 소화관, 간 등의 만성장애가 발생한다. 주혈흡충증이 언제부터 인간의 감염병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인류의 조상들이 담수 생활이나 농업에 이용하게 되었을 때 이 기생충은 인류와 끈을 이어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 기원전 3세기 무렵의 중국에서는 12지장충병을 먹을 수 있는데도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황색병이라고 불렀다. 빈혈로 유발되면 기면 잠만 자는 상태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12지장충은 소화관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주로 철분 결핍성 빈혈을 일으킨다. 그 때문에 환자는 쇠약해지고 기면 증상을 나타낸다. 이런 기생충 질환 이외에도 말리아리나 댕기열은 지금도 중국 남방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이 된다. 유일한 예외는 북광야에 더 많은 칼라자르다. 칼라자르는 라시오마니아라는 기생충에 의한 감염병으로 응애가 매개한다. 2에서 6개월의 잠복기간 뒤에 간장과 비장의 종양, 복부 팽만, 고도 빈혈 증세를 일으킨다. 중국 남아시아, 중근동, 북아메리카, 중남미에서 유행하는 병이다. 문명이 주변 지역으로 확대될 때는 건조나 한랭 등의 기상 조건이나 산맥이나 해양 등의 지리적인 조건이 장기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황허강과 양쯔강의 경우는 문명의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이 다름 아닌 감염병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황허강 범람원의 문명은 끝내 양쯔강 유역을 그 영향 아래에 두는 데 성공한다. 그것은 동시에 황허 문명이 새로운 감염병을 자신의 레퍼토리로 추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더스 문명. 인도 대륙은 극한의 히말라야에서 자기라는 데칸 고원에 이르기까지 또 비가 오지 않는 북서 타밀 지방에서 연강수령이 1만 mm를 넘는 아삼과 벵갈 지방까지
이렇게 해서 감염을 시켰다. 감염병을 막는 카스트 제도. 고원도서관 겐지스강 요역 문명은 감염병은 인도스강 요역 문명의 조면들을 압도했다. 그 밖의 여러 요소나 사고방식이 인도 사회의 카스트 원리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끼쳤다. 문화인류학자인 키와 기타치로 또한 카스트 제도의 기원에 정과 부정을 기준으로 사회 구성원의 교류를 관리하고 감염병 유행을 피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말한다. 사람들의 교류 패턴과 감염병의 유행 양상은 사람들의 교류 패턴에 의해서 규정된다. 사람들의 교류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무작위 교류와 선별적인 교류. 선별적인 교류는 다시 선별적인 교류의 역선별로 교류를 나눌 수 있다. 전제는 같은 사회인과학적인 속성의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속성이 다른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이론적으로 상정할 수는 있지만 현실 사회에서 역선별적 교류를 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행동은 대개 동결 집단 내의 교류로 완결되는 경우가 많고, 서로 다른 행동 양식을 지닌 사람들이 굳이 관계성을 추구하는 상황은 사회학적으로는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대다수 사회가 정선별적 교류를 하는데, 카스카트는 이 정선별적 교류를 한층 더 강화하는 사회제도인 것이다. 감염병의 수리 모델에 따르면 무작위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회에 병원체가 유입될 경우에 초기의 유행 속도는 완만하지만 최종적인 유행 규모는 선별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회보다 크다고 한다. 그와 반대로 카스트 제도 등으로 선별적 교류가 강화된 사회에서는 유행 초기에 감염이 더 빨리 확대되지만 최종적인 유행 규모는 작아진다. 한편 카스트 제도가 감염병의 원상이 된 예도 알려져 있다. 칼라자르 환자가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카스트 가운데서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문명과 감염병의 어울림 기본 구조는 메소포타미아, 중국, 인도, 아대륙 등 각각의 땅에서 발행한 문명과 풍토, 감염병과 문명. 그래서 감염이라는 것은 서로 함께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레퍼토리. 각각의 문명이 어떤 감염병을 원시 감염병으로 선택할지는 문명이 지닌 풍토적, 생태적, 사회학적인 제약에 규정이 된다. 유라시아 대륙의 전염병 교환. 중국발 패스트. 서리가 기원이 시작될 무렵 세계에는 적어도 4개 문명화된 지역의 질병이 상주하고 있었다. 중국, 인도, 아시아, 지중해 3개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의 패스트다. 2010년 10월 31일에 네이처스 제네틱스의 국제 연구팀이 작성한 하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논문은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17종의 패스트균의 유전자 배열로 밝혀낸 패스트균의 공통 조상이 중국에 기원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균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 서쪽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화는 본성이 마였다고 한다. 말. 영락제의 환관으로 일하다가 군사적인 공적을 쌓아서 종령이 되었고 남이로의 항해의 임무를 받았다. 원난선 출신인 그의 조상은 징기스칸의 중앙아시아 원정 때 기순한 이슬람교도로 정화 자신도 이슬람교도였다. 정화의 항해는 모두 7차례에 이루어졌는데 그가 이끈 하운드는 인도에서 아라비아 반도 멀리 아프리카나 케냐까지 이르렀다. 청대에 편집된 역사서 명사에 따르면 첫 번째 항해는 62척의 선단과 27,000명의 승무원을 동원한 대규모 원정이었다고 한다. 중국발 패스트처럼 각자의 지역에 상시적으로 머물던 원시 질병은 정화의 대항해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교역에서
옛날에 명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명나라가 그 명날 그다음에 베이징, 난징, 부주 이렇게 되었던 나라가 티베트를 삼키고 이렇게 티무르 제국도 삼키고 이렇게 했군요. 정말 함대의 기함은 이거 참 당시에도 잘 만들었네. 실크로드 유러시아 대륙에서는 1세기부터 2세기에 걸쳐서 교역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들과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여건이 갖춰지면서 본격적인 동서 교류가 시작되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대성을 꾸리고 중국과 제중의 세계를 잇는 교역로를 오가기 시작했다. 실크로드가 성립된 것이다. 이 명칭은 19세기 독일의 지리학자 리트호펜이 자신의 책에서 처음 쓴 것이 그 시초로 보인다. 리트호펜의 제자였던 스웨덴의 탐험가 스웬 헤드는 1936년에 실크로드라는 제목의 중앙아시아 여행기를 썼다. 실크로드의 성립은 유라시아 대륙의 각 문명이 지닌 원시 진링의 교환을 촉발했다. 중국의 기원을 둔 베스트가 대륙의 서쪽 끝으로 유입된 것도 그런 교환과 견줄의 한 예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 시기에 공화정 로마에서는 적어도 10차례 이상 전염병이 유행했다. 또 2세기 메소포타미아 원정에서 돌아온 군대에 의해서 유입된 전염병은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서 15년 넘게 주중의 세계에서 유행했다고 한다. 유스티니아누스 페스트 경건한 기독교였던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아누스는 고대 로마 제국의 부활을 꿈꿨다. 유스티아누스는 로마 법 대전을 편찬하고 아야 소피아 대성당을 재건하는 당시에 이탈리아 반도와 아프리카로 진출해서 고대 로마 제국의 땅인 이탈리아를 제국으로 강력으로 복귀시켰다. 그런 유스티아누스의 꿈을 깨뜨린 것이 페스트였다. 페스트는 542년부터 750년에 이르기까지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지속적으로 덮쳤다. 특히 542년의 유행은 유스티니아누스의 페스트라고 불렸는데 절정기에는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만 하루에 1만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페스트는 항구에서 내륙으로 퍼져서 지중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다. 유해가 너무 많아서 제때 매장할 수조차 없었다. 사체를 높이 쌓아올릴 수 있도록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요새의 지붕을 제거했고 일부 사체는 뗏목에 실어서 바다로 흘러보냈다. 이를 계기로 동로마 제국은 쇠퇴하고 이후에 서아시아에 본거지를 둔 이슬람 교도가 지중해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다. 이슬람교는 636년에 야무르 그 전투를 통해서 비잔틴군을 시리아에서 몰아냈고 642년에는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했으며 652년에는 시칠리아 섬을 지배했다. 이 시기에 동로마 제국은 장기간 이어진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다. 서기 1년 무렵까지만 해도 3,300만이던 지중해 세계인의 유럽인은 600년간 약 1,500만 명이 줄어서 1,800만 명만 남게 되었다. 거듭된 패스트의 유행이 그 원인 중의 하나였음은 분명하다.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지중해의 대륙 동서에서 제국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다. 같은 시기 중국에서도 인구 감소가 기록이 됐다. 589년 수가 남조의 진을 멸하고 서진 이래 405년 만에 중국 통일을 완수했다. 통일을 이룩한 수 황제는 대규모 토목 사업에 착수하는 동시에 세 번째에 걸친 고구려 원정을 감행했다. 그러나
원정은 3번 모두 실패로 끝났다. 고구려 원정 실패, 대규모 토목 사업에 따른 재정난으로 중국을 통일한, 참 고구려가 만만하게 보였던가. 수는 결국은 30년 만에 멸망한다. 618년의 일이다. 그런데 수나라 말기엔 610년에 패스트가 유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뒤에 반세기 동안의 패스트는 적어도 7차례 유행하였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서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든 패스트는 같은 대륙 동쪽에서 수의 붕괴를 촉진했다. 인구 감소, 거듭되는 패스트의 유행, 제국의 쇠퇴, 이 시기에 대륙의 동서에서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는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모종의 개연성을 갖춘 사건인가? 중국의 기원을 둔 패스트는 늦어도 서력이 시작될 무렵에서 서아시아와 인도, 북부 등 유라시아 대륙의 반건조지까지 세력을 확대했다. 물론 이의 지역들도 패스트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규모는 대륙의 동서와 비교하면 경미했다. 최소한 서아시아나 인도에서 지중해 세계나 중국에서 관찰된 것과 같은 수준의 인구 감소가 관찰된 적은 없다. 예컨대 고대 수로 체계를 조사한 결과 메소포타미아의 인구가 기원의 200년부터 600년 사이에 정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동로마 제국과 중국에서 패스트가 인구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 시기와 일치한다. 지중해 세계에서 모습을 감추다. 동로마 제국을 덮쳤던 패스트는 542년의 유행 이후에 적어도 8세기 중반까지 서아시아에서 거듭 유행하였다. 8세기에는 에게해의 섬들이나 그리스 남부에서도 유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패스트는 지중해 세계에서 돌연 자치를 감춘다. 750년 전의 시점부터 11세기에 다시 등장해서 유럽을 덮칠 때까지 약 300년간 패스트는 적어도 지중해 세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패스트가 사라진 이유로 기후 변동을 드는 연구학자도 있다. 이 시기는 중세 온난기와 겹친다. 온난기가 끝난 뒤에 소빙하기라 불리는 한냉기가 찾아오는데 그 무렵부터 유럽에서는 다시 패스트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기후 변동과 유행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패스트는 원래 설치류, 특히 초원에 서식하는 곰쥐를 숙주로 삼는다. 패스트균을 보유한 쥐의 혈액을 빤 벼룩이 사람의 피를 빨면은 감염이 이루어진다. 즉 기후 변동으로 숙주인 곰쥐의 소득지가 영향을 받게 된 것이 패스트의 유행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모른다. 재앙이 돌아온 이유는 실크로드의 등장으로 초래된 역학적인 균형의 교란도 9세기 무렵까지 이르러 일정의 안정상태에 도달했다. 중국도 지중해 세계도 6에서 7세기 이후에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지역을 덮친 감염병에 대해서 이들 지역이 일종의 적응을 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안정을 회복한 듯이 보였던 유라시아 대륙의 역학적인 균형은 11세기부터 14세기에 걸쳐서 다시 혼란에 빠진다. 여기에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는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 끝에 있는 중국과 유럽에서 인구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중국의 인구는 서기 1200년께 1억 명을 넘었다. 유럽 역시 서력 1년부터 600년까지 1500만 명이나 감소했던 인구가 700년에는 7천만 명이 되면서 4배 가까이 늘었다. 둘째는 대륙을 잇는 교통망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로 발달했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유라시아를 항전하는 대상 교통망은 몽골 제국의 지배 아래서 눈부시게 발전했다. 몽골 제국의 세력이 절정에 도달한 13세기 후반, 그 판도는 현재의 중국 전역과 러시아 대부분 중앙아시아, 이란, 이라크를 아울렀다. 이 광대한 판도가 일대 교통망으로 연결이 되었다. 교통의 발달과 인구 증가는 어느 시대에나 역학적인 평형의 최대의 교란 요인이다. 15세기에 시작된 대항해나 20세기에 개막한 항공시대 역시 역학적인 교란을 야기했다.
선페스트와 페페스트. 페스트는 그람 음성균은 페스토균 에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초발 증상으로 전신 건태감과 고열이 나타나는데 그 뒤에 경과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형태의 페스트를 선페스트라고 부른다. 전신 건태감과 고열 뒤에 궤령이 밑이나 살골 부위 림프샘에 종창이 생긴다. 종창이 생긴 림프샘은 주먹 크기로 부어오르는데 선페스트라는 이름도 여기서 유래가 되었다. 이 형태에서는 페스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로 신경계가 마비되어서 의식혼탕이나 창란이 일어난다.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운반된 페스트균이 폐혈증을 일으키면 피부에 출혈성 자반이 나타난다. 환자가 죽을지 회복할지는 이 시기에 결정한다. 이 출혈반 때문에 페스트는 흑사병이라고 불리었다. 변변한 항생물질도 없는 시대에 이 같은 증세가 나타날 경우에 치사율은 50%가 넘었다. 또 다른 형태의 페스트를 배페스트라고 한다. 배페스트는 선페스트의 유행에 뒤이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피부 증상이라 림프샘 종창은 보이지 않거나 경미하지만 혈담이나 객혈 등의 폐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환자의 기침 등으로 비말 감염도 일어난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치사율은 거의 100%였다. 중세 유럽에서 유행했던 페스트의 기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발생했다는 점은 모두 일치한다. 이곳에서 중국으로 퍼진 페스트는 1334년 저장 요역에서 대유행을 일으켰다. 한편 텐진 산맥의 서북쪽을 경유한 페스트는 크림반도에 이른 뒤에 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퍼져갔다. 그 뒤에 반세기에 걸쳐서 유럽인들은 공포에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유럽을 이 유행으로 죽은 사람 수는 2,500에서 3천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는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에 이르는 엄청난 수치이다. 대단했군요.